안녕하세요. 6000년의 음악 역사를 가장 쉽고 재밌게, 그리고 음악 초보자님부터 박사님까지 모시는 닥터 정 프렌치입니다. 1년에 2번 루틴 라이프에서 완전히 벗어나 여행하느라 강의가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의 강의는 아주 재미있는 음악 역사에서 유행을 만든 괴짜 음악가들입니다. 그들의 개성적이고도 특이한 행동과 매너, 그리고 스타일이 음악 역사에서 전통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그들은 과연 누구며 또 무엇을 어떻게 유행시켰나 알아보겠습니다. 음악 역사에서 최초로 지휘자며 이 지휘봉을 사용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의 지휘봉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지금의 이 지휘봉과 전혀 다릅니다. 르네상스와 바로크를 잇는 시대에 베니스의 산마르코 성당에서 활동한 몬테베르디가 오페라의 최초 그 지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자신의 지휘봉에 스스로 발등을 찍고 어김없이 하늘나라에 간 지휘자가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음악을 작곡한 르일리입니다. 르일리는 바로크 시대 프랑스 군주였던 루이 14세가 각별히 신임하던 궁정 악장이자 작곡가, 연주가, 지휘자, 그리고 궁정 발레 무용가였으며 어처구니 없게도 자신의 지휘봉에 발등 찍혀 죽은 지휘자로 음악 역사에 남게 됩니다. 이 지팡이는 제가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고릴라 산 등정할 때 산 것인데, 이렇게 3등분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휴대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릴리의 이 지휘봉은 이렇게 접은 몽둥이가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굵고 이 남성 키만큼 이렇게 컸습니다. 아니, 이렇게 크고 무거운 장대를 공중에 휘두르며 지휘를 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릴리는 장대를 바닥에 쿵쿵 찍어댔습니다. 당시 유럽의 집들이나 이 콘서트 홀은 거의 마룻바닥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장대로 마룻바닥을 쿵쿵 내려치면은 모든 연주자들과 관객들이 멀리서도 다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프랑스 궁정의 태양왕으로 불리던 군주 루이 14세가 유행시킨 하이힐 구두, 발레, 그리고 댄스 형식입니다. 그는 발레와 의상 디자인, 스토리까지 스스로 고안하여 릴리와 직접 이렇게 춤까지 추면서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가 신고 다니던 하이힐은 16세기 이태리에서 여성들이 사회적인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키를 높이느라 이렇게 신기 시작했지만, 루이 14세 프랑스에서는요, 전혀 다른 이유로 하이힐이 남성에게도 유행되었습니다. 당시 하수도 시설, 화장실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던 프랑스는 가는 곳마다 온통 오물천지였으며, 베르사유 궁정에서는 정원에 이런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에티켓, 여기서 응아보지 마시오. 에티켓의 단어가 바로 이 응아 조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파리에 거리는 마차들이 사방에 다니면서 이 말들이 엄청난 배설물을 거리에 뿌리고 다녔으며, 게다가 마차 안에 의자 뚜껑을 열면 바로 볼일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거리에 걷는 사람들은 동물, 사람들의 배설물을 밟기가 일쑤였습니다. 댄스의 왕 루이 14세가 높은 힐을 신고 다니자 옳지, 좋은 생각이군. 프랑스 귀족들은 남녀 모두 높은 하이힐을 신기 시작했습니다. 밟지 않기 위해서. 루이 14세는 아주 뛰어난 음악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음악을 철저하게 정치로 이용했어요. 파워를 가진 주변 나라 독일, 프랑스, 스페인, 영국, 이 나라의 춤들을 모아서 댄스 모음곡 스윗이라고 부르며 유행시켰고, 궁정에서 국제적 이거 엔터테인먼트로 사용하였습니다. 댄스 스윗 하면은 알라망드, 쿠랑트, 사라방드 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지만, 프렐류드나 미뉴엣 같은 것도 이렇게 삽입되기도 하며 바로크 시대 소나타입니다. 다음은 모차르트의 적으로 알려진 살리에리 증후군을 유행시킨 자입니다. 살리에리 신드롬. 자신보다 나은 자를 인정하지 못하고 시기, 질투하는 행동을 살리에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영화 아마데우스 이후에 나온 유행어죠. 사실 살리에리는 영화처럼 모차르트를 질투시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황제 조세프 2세가 모차르트를 천박하게 보며 완전히 무시해버리자
모차르트가 작곡한 피가로의 결혼을 황제 앞에서 지휘하며 모차르트 곡입니다요 하며 모차르트를 띄워주기도 하며 이렇게 공동 작업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살리에리 증후군이라는 말이 나오고 아마데우스에는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독살한 후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정신줄을 놓은 자로 묘사되었을까요? 그가 말년에 정신병원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살리에리를 그렇게 악한 자로 만든 주범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러시안 문학가이면서 시인, 오페라 작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 시를 지은 푸시킨입니다. 1930년 푸시킨은 그의 오페라 모차르트와 살리에리라는 그 희극을 발표하는데 내용은 그 살리에리가 모차르트 심하게 질투해 독살한 자를 흥미롭게 묘사한 것입니다. 푸시킨은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죽였다고 해서 상상하며 이 오페라를 완성하자 사람들은 그 스토리를 마치 정설처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림스키 코르사코프도 푸시킨처럼 이렇게 모차르트와 살리에리라는 오페라 작품을 선보이면서 살리에리는 모차르트의 적으로 확실하게 도장 찍혀버린 겁니다. 이렇게 음악 역사는 유명한 작가와 음악가들에 의해 왜곡되기도 합니다. 모차르트에 관해 팩트를 강의하였으니 안 보신 분들 꼭 보시길 바랍니다. 베토벤은 고전파 시대 자신만의 지휘봉을 만들었습니다. 난 릴리처럼 절대 발등 찍힐 일이 없게 손으로 지휘하겠어. 그는 막대기 끝에 가죽을 두툼하게 칭칭 감아 마치 이게 부채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지휘봉보다 훨씬 두껍고 짧았습니다. Gentlemen, attention please. 내 막대기는 릴리처럼 길어드는 지휘가 아니라 눈으로 보는 지휘요. 그러니 이 지휘봉을 똑바로 바라보면 박자를 맞추시오. 내가 두 손으로 꽈배기처럼 꼬면 아주 크게, 내가 지휘봉을 위로 빠르게 올리면 빠르게, 지휘봉을 천천히 내리면은 점점 느리게 연주하시오. 그 당시는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 콘서트장에 대형 촛대나 게스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베토벤이 지휘하는 동안에 양쪽 옆에는 두 소년들이 큰 촛대를 들고 서서 베토벤의 악보를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심포니가 클라이막스를 절정을 이룰 때였습니다. 베토벤은 오케스트라가 아주 큰 소리를 내도록 두 손을 아주 힘차게 꼬았습니다. 그런데 양팔을 갑자기 너무 세게 벌리면서 손을 꼬는 바람에 그 소년의 얼굴에 펀치를 날린 겁니다. 소년은 촛대와 함께 바닥에 나뒹굴었고 관객들은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베토벤은 또 최초로 교향곡에 합창을 넣는 그 테크닉을 유행시켰습니다. 그가 합창 교향곡 9번을 초연할 때는 귀가 완전히 먹어서 음라우프라는 그 지휘자가 베토벤 옆에 서서 보조 지휘를 하였습니다. 베토벤은 심포니 속의 합창을 오데투조이라고 불렀고, 오데라는 그 단어는 슬픔, 사랑, 분노, 질투, 이 기쁨들을 나타내는 시적인 감정 표현이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여성 시인 사포 같은 그 유명한 시인들이 오데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였습니다. 베토벤이 두 번째 유행시킨 것은 캐릭터가 들어간 테마를 설정해 그 스토리의 인물이나 또 그 상황을 상상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동기를 사용했는데 thematic material이라고 부릅니다. 따다다단, 이 테마는 마치 운명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라며 운명의 테마라고 부르죠. 그는 이러한 thematic material을 운명교향곡, 월강 소나라, 열정 소나라 이 전체 무브먼트에 사용했으며 후배들에게 그것을 물려줍니다. 베를리오즈는 이러한 테마를 분노의 날, 죽음의 테마로 사용, 디에시라고 부르며 이 환상 교향곡에 깔았고, 바그너는 독일어로 라이트 모티브라고 이렇게 부르며 그의 오페라에 깔았습니다. 이러한 테마적 모티브는 현재까지도 계속 사용하고 있죠. 슈만은 짧은 스토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표제 음악, 캐릭터 피스를 유행시킨 사람입니다. 슈만 이전에는 모든 곡들이 너무 길었습니다. 컨체르토, 소나타, 바리에이션, 판타지와 푸가, 토카타와 푸가, 프렐리드와 푸가 전부 다 거의 10분 이상 되는 곡들입니다. 슈만은 손가락이 다쳐 더 이상 피아노를 칠 수 없게 되자
음악 잡지를 발행해서 신인들을 발굴하기도 하고 또 낭만파 시대 스타일 작곡가들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고안한 1, 2분짜리의 이 캐릭터 피스를 소개를 합니다. 어린이의 정경, 숲속의 정경 같은 이 앨범 속의 곡들입니다. 중국반이면 얼마든지 칠 수 있는 한 장짜리 짧은 곡들을 출판하자마자 악보 출판사와 피아노 제조업체들은요 대박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짧은 캐릭터 피스가 유행하게 된 것입니다. 낭만파 시대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로 불렸던 파가니니는 무대 위에서 너무 정열적으로 연주를 하다가 가장 낮은 지선만 남기고 이 선을 다 끊어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연주를 멈추지 않고 하나 안 틀리며 줄 하나만 남은 지선상에서 고난도의 곡을 펄펙하게 완성시켜가지고 관중들을 경악해 만듭니다. 그 이후로 그는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로 불렸고 그 시대 작곡가들은 그를 흉내내어 모든 오케스트라 사운드를 한 악기 위에서 표현하는 오케스트라 라이팅이라는 것을 유행시킵니다. 그래서 후기 낭만파 음악이 그 전기보다 훨씬 고난도 테크닉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리스트는 어릴 때 작곡했던 에튜드를 다시 꺼내서 엄청 어려운 테크닉으로 이렇게 바꾼 후에 출판했으나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전혀 판매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 번째 뜯어 고친 것이 바로 임윤찬이 그 반 클라이번 그 컴퍼티션에서 파이널로 연주한 초절기교 연습곡입니다. 사실 이 쇼맨십이 아주 강한 파가니니는 관객한테 사기를 쳤습니다. 처음에 4개의 스트링으로 이렇게 작곡을 시작, 강한 패세지가 나올 때마다 일부러 바이올린 줄을 탕탕 튕겨가지고 끊어버리고 나머지 줄들을 위해서 작곡한 곡을 최종적으로 그 지선 위에 가능한 음들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작곡한 것입니다. 파가니니는 또 프랑스 패션에 큰 바람을 불어온 자입니다. 파가니니의 검은 그 꼬리 테일 코트는 귀족들의 저녁 모임이나 지휘자의 수트로 유행되었고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주인공 그 아웃핏을 이어서 낭만파 시대 최고의 패션을 유행시켰습니다. 쇼팽은 낭만파 시대 새로운 음악 형식들을 많이 소개한 작곡가입니다. 마주르카, 스케르초, 에튜드, 프렐류드, 녹턴, 폴로네이즈. 그런데 이러한 형식들은 바로크 시대와 고전파 시대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녹턴을 최초로 작곡한 사람은 쇼팽이 아니라 고전파 시대 잔 필드였고 폴로네이즈는 폴란드 농부들의 경쾌하고 소박한 춤곡입니다. 그런데 쇼팽은 소나타, 에튜드, 폴로네이즈 이런 곡에 프랑스 혁명과 자신의 고국 폴란드의 정치적 이슈를 혁명적으로 아주 과감하게 작곡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낭만파 음악가들은 너도 나도 모두 애국심이 들어간 내셔널리즘 음악을 주제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쇼팽과 리스트는 이 연습곡 에튜드를 스테이지 곡으로 유행시킨 장본인들입니다. 고전파 시대 이미 체르니에 의해서 그 에튜드가 이렇게 소개되었지만 낭만파 시대 에튜드는 그야말로 쇼프, 즉 건반의 묘기로 변하게 된 것도 당연히 파가니니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쇼팽의 에튜드는 오직 피아노에만 포커스한 그 연습곡이자 그 연주곡이지만 리스트의 에튜드는 오케스트라 라이팅, 즉 오케스트라를 피아노 건반에 옮겨놓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시도한 것입니다. 리스트는 인류 최초로 전 곡을 전부 외워서 스테이지에서 연주했으며 그 이후로 피아니스트들은 전통적으로 곡을 외워서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리스트는 최초로 스테이지에서 피아노 앞에 앉을 때 오른쪽을 이렇게 관중들에게 보이게 앉았다고 전에 리스트 강의 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후로 모든 피아니스트들은 오른쪽으로 관객을 향해서 앉는 전통이 생겼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편곡하여 유행시킨 사람도 리스트입니다. 편곡은 2가지로 나눠집니다. 트랜스크립션, 패러프레이즈. 트랜스크립션은 작곡가의 그 원곡의 리듬, 하모니, 멜로디 막 이런 것들을 변형시켜서 편곡한 것이며 패러프레이즈는 타인의 음악의 아이디어를 얻어 자신의 곡으로 발전시킨 것을 말합니다. 자, 오늘은 음악 역사에서 유행을 만들어 지금까지 전통으로 있게 만든 괴짜 음악가들을 모두 재밌게 모셔봤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그럼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 바이.